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다시 장중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급등해 4472.11까지 오르며 지난 4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를 사흘 만에 넘겼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오늘 세종치소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 2종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매일같이 공개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방송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희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계속 국내 증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코스피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장까지 절대로 힘들게 잊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 장에서 반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늘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장의 전략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지수가 모두 좀 음전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금 현재 장 한번 볼게요. 국장 현재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다 하락하고 있죠. 자, 코스피 5.19포인트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은 8.7포인트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히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분명히 내리긴 내리겠는데 올해 안에.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에 여전히 고금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발목을 잡는 그런 증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수급 양 매도 들어와 있고요. 기관이 약하게 매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상당히 매도의 주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2,506억 원 매수, 기관은 35억 원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2,916억 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지금 현재 코스피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0.41%, SK하이닉스 0.37% 약간 약하게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AI 반도체 그리고 CXL 메모리 부문 그쪽 테마로는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1.42%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터배터리 2024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의외로 관련된 것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1%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여기에 제약바이오 쪽도 역시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양 관련 종목들 계속해가지고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 하락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던 완성차 부문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수급을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여전히 양매도, 즉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3,521억 원 매수, 기관은 1,022억 원 매도, 외국인은 1,990억 원 매도 이렇게 지금 현재 수급이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종목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움 0.4%, 에코프로 0.5% 아주 약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2차 전지 부문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으니까 이걸 잘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HLB 현재 0.37% 하락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역시 5.15%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들이 생각보다는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PSP 현재 지금 보면은 2.59% 하락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약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들 중에서는 CXR 관련된 섹터만 그리고 2차 전지는 인터배터리 2024 관련된 그런 종목들만이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 쪽도 ADC나 항암 쪽으로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국내 시황 짚어봤고요. 해외 시황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 과연 이 연내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짚어줬다는 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황. 자, 부양책은 나왔어요. 자, 전인대에서 현재 부양책을 해서 현재 GDP의 3% 정도의 적자 재정을 통해 가지고서 즉 적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자, 돈을 푼다가 아니라 적자 재정으로 이제 경기를 올린다. 즉 채권 올려가지고 채권을 좀 더 발행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서 이게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타이완의 가건 지수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파월 의장님이 어제 그 국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테스티모니 즉 어느 정도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올해 안에 아무튼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내려야 될지는 조금 지켜보고 자료를 보고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5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다시 또 여전히 또다시 김칫국 마시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님은 금리를 유지한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는데 언제 내릴지는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샹하이는 지금 현재 자, 위에서 약간 음봉이 나왔고 거기다가 스타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 전에 있던 저항선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전인대 그리고 양호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션전 같은 경우는 다시 어제에서 저가 매수세 반발이 들어와서 다시 양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금까지 봤을 때 정책주들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정책 그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정책 이외의 정책이 아닌 거는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H지수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나마 반제 저가 매수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타이완 자첸 가곤지수는 다시금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장 시황입니다. 자, 미국장은 상승은 했는데 음봉이죠. 음봉. 자, 다우존스 이틀 연속해가지고서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오늘은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이벤트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나스닥 지금 현재 3흑, 그다음에 S&P도 3흑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겨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모멘텀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당겨 올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한계가 왔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국은 금리 정책이 나오든가 금리 얘기가 근데 파월 의장님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으니까 당겨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부동산 부양. 요게 되느냐? 오늘 요게 가장 큰 핵심.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뭐냐? 바로 고용 지표. 요것이 두 개가 충돌할 건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되겠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이렇게 가지고서는 양했는데 자, 이게 딱 보면은 눈하고 코하고 이렇게 딱 나왔죠. 입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여기에서 과연 인텔이 땡겨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인텔, INTC 아니면은 TSMC 여기에서 두 굴 중에 한 군데에서 뭔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도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도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다시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서는 쭉 잘랐을 때 크로거, 벌링턴, 뭐 이런 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좀 큰 걸로 한번 보시죠. 큰 걸로 보시면은 여기서 자릅니다. 자, 크로거, 그다음 벌링턴,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이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퀄컴하고 2대 와이파이 장비 종목, 그다음에 코스코가 오늘 또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현재 도큐사인까지 있군요. 도큐사인까지 해가지고 6개 종목이 현재 장전 발표를 할 것이고, 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지금 볼 건 없지만 여기에서 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트로브라스.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 종목이지만은 ADR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 요 2개를 잘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딧. 오늘 보면은 이니셜 jobless claim.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0시 반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나오니까 요걸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의 종목 역시 jobless claim 나오고, 개인들은 어떤 걸 보고 있느냐 딱 잘랐을 때 여기서 봤을 때는 크로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벌링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BJ나 빌리빌리. BJ나 빌리빌리 요거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르는 거 토로. 요거 이제 전기 가전 종목이죠. 특히 진공 청소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 다른 것들은 일단 장 전에 넣고 장 끝나고 나서 코스코 장 후, 그 다음에 코스코 갭 나오고 브로드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도큐사인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일단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 효과가 좀 미미한 점을 우리 짚어볼 수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없을 시에는 당분간의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실업급여 관련된 지표들 어떻게 나올지, 또 이후 장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매일같이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저희 대화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오늘장 브리핑 미리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의 헤드라인들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헤드라인 4가지 어떤 뉴스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2차 전지 무슨 행사 있다 그랬죠, 아까? 인터배터리 2024가 있죠. 네,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제 행사가 되는데, 여기 나온 거 오늘 단독입니다. 삼성 SDI가 46파이, 46파이 4총사를 내놓는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리고, 파월 의장 금리 인하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확신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웃기게도 미국 증시는 올라갔죠.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번엔 좀 뜨나 싶더니만 밸류업 수혜를 못 받는 종목은 왜 못 받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 네 번째, 국민연금은 이번에 2월 달에 무엇을 담았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4가지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제 단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인터배터리 2024. 인터배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금요일까지 합니다. 인터배터리 2024.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들이 잔뜩 모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삼성 SDI 46파이. 46파이가 왜 나오느냐? 지름 46mm. 왜 이게 46mm가 중요하냐? 테슬라가 뭐를 했느냐? 4680 배터리 만들었죠? 4680 배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름, 이렇게 배터리가 있다. 요게 지름이 46mm. 길이 80mm.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름 요게 46mm, 길이는 얼마? 80mm. 이렇게 되는 배터리가 원래 테슬라의 기본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 요거는 똑같이 해놓고 길이만 늘렸어요. 자, 길이를 늘렸어요. 자, 4680. 자, 테슬라가 원하는 거 4680 해줄게. 그 다음 뭐냐? 지금 금양이 만들어서 히트치는 4695 나오고, 그 다음에 110, 120.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류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전기 사용 배터리 라인이 4680을 비롯해가지고 높이가 다른, 즉, 요 길이가 다 다른 것들을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46mm짜리 지름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이 없어요. 왜? 사실 테슬라가 하면은 거의 다 합니다. 테슬라가 가면은 거의 다 가야 된다. 전기차는 거의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래도 80 배터리보다는 좀 더 길이가 좀 더 길면서 오래가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일단은 80하고 95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자, SDI가 95 만들었고, 자, 그 전에 금양도, 자, 금양이 이것 때문에 20% 이상 급등했죠. 4695 배터리 만들었으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4695 배터리 분명히 들어갈 거라 보고, 그 다음에 110mm, 120mm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전에 에너지 전문가일 때 이미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인터 배터리 2024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 라인업, 여기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보는 거 LG 엔솔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수많은 회사들, 금양이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회사들을 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의 확신이 더 필요하다. 자, 자료는, 즉 자료를 보고서 앞으로 언제 할지 2024년 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자, 금리 인하는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라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시장은 아유,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더 올린다는 얘기 안 한 게 어디냐라고 얘기하고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12시에 빠졌다가 2시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막판에 해가지고 조금 더 땡겨주고 그런 식으로 갔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걸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날 연방 하원의회 하원 금융서비스 증언의 테스트모니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아직은 지속된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유가. 기름값이죠. 기름값. 자, 오펙 플러스는 언제까지? 6월까지는 감산한다 그랬어요. 6월까지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미국에 있는 기름과 셰일 업체들, 그다음에 전략 비축에다가 더욱더 부담을 줘가지고서는 어떻게든 기름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지나서, 즉 6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결국은 미국의 2024 대선, 미국의 대선 때문에 결국은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좀 뜨나 싶었는데, 자, 저 PBR 관련주 얘기예요. 밸류업 수혜주를 못 받는 이 주식들의 공통점. 자, 밸류업 수혜를 아직까지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런데 특히나 뭐가 두들겨 맞느냐? 통신 3사. 아니, 그렇게 돈 잘 벌고 우리 그 개인들한테도 그렇고 통신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던 이 통신사들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럼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까 했을 때, 자, MWC에 대한 기대감을 해가지고 그동안 조금 올라갔었지만은 오히려 연초 상승분을 거의 되돌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주 환원 여력이 약하다, 한마디로 배당을 잘 안 줄 것 같아. 자, 주주들이 있으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주식회사의 의무죠. 예, 그게 약속인데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주든 아니 주는 게 좀 약하다.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 여력이 약하다. 아니, 그렇게 많이 돈을 가져갔는데 이 여력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못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투자 5G 기지국 투자하는데 돈 들어가고, 다음에 6G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돈 나갈 때가 많고 투자할 때가 많고, 거기다가 기지국은
자, LTE 4G, 4G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촘촘하게 박아야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또 여전히 규제 리스크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번에 제4 이통사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소규모 회사들 세종텔레콤과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주파수 경매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주파수 경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랬으면은 사실상은 지금 현재 이 통신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레드오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자, 앞으로 저 PBR주에서도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주 환원 여력, 즉 이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배당 성향이라 그럽니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 약한 종목, 이것이 강한 종목이라야지만 뜰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 배당 성향이 약하다. 즉 돈은 배당을 조금만 주고 그리고선 유보금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저 PBR 주로는 밸류 수혜를 받지 못하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덩치가 크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 큰 거지 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먹기 좋겠구나 하고서는 행동주의 펀드 즉 액티비스트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여기에 가지고서는 갑자기 우하고선 주식을 인수하고서는 여기에서 배당 더 내놔라 그러고선 난리칠 확률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 밸류업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유보금이 많이 있는 이런 종목들 무조건 믿을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잘 체크하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아시아경제. 자, 국민연금이 이번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집어넣느냐? 자, 이번에 연기금이죠. 자, 연기금 중에서도 가장 큰 대장 우리 국민연금께서는 무엇을 사셨는가 했더니 자, 지금 여기서 봤던 것들은 저 PBR주 그다음에 이는 지금 집어넣고 PBR이 그동안 높았던 종목들은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많이 이제 수익을 냈으니 여기서는 좀 덜어내야 되겠네 하고서 포트에서는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PBR주의 인기가 높았던 것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즉 연기금들이 그만큼 많이 매수를 하고서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PBR 수혜로 올라갔다. 즉 정책의 힘이 컸다. 자, 정책과 연기금의 파워가 컸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그만큼 땡겨 올려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현재 특히 중요한 거, 국민연금이 5% 이상 들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튼튼해요. 예, 튼튼한 기업이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것들,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 지분 구조 확인할 때 반드시 국민연금이 얼마 들어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만약 5% 이상, 어떨 때는 9%에서 10% 가까이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9%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분을.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만큼 넣는다 그러면 얘는 좀 덜 가더라도 믿고선 배당주로서 들고 가야 되는 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고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권해드리는 좀 장투를 권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 궁금한 게 또 있다 그러면은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장에서 중요한 4가지 헤드라인을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 일단 저 PBR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올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 통신주들은 그에 비해서는 물론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은 더딘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G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게 좀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통신주들 같은 경우 워낙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향후 좀 매매 전략 같은 걸 간단하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멘텀 나올 게 크게 한 2-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5G에서 6G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 5G를 그렇게 많이 깔지 않고 오히려 6G로 아니면 그 중간 단계에는 지금 중국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는 5.5G, 5.5G로 넘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정책이 정해질지에 따라 가지고 요 주가 향방을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여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모멘텀을 형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좀 더 올라가느냐. 그럼 그 종목들이 올라갈 때 통신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신주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수제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비대면이나 자율주행,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키워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저희와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의 이슈들 발빠르게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국 주식 관련된 섹터들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의 섹터. 자, 미국이죠. 미국 섹터.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자, Asset Management라는 섹터가 있어요. 자, Asset Management. 자, Asset Management하고 자, 여기 있고 또 다른 게 뭐냐? Capital Management. 자, 캐피털 매니지먼트 이렇게 두 개 섹터가 있는데 보통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 SM 매니지먼트 AM 쪽을 얘기합니다. CM은 뭐로 얘기하느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보통 CM으로 영역이 됩니다. 자,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보통 이제 증권사.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찰스 슈왑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여기에 이 캐피털 매니지먼트로 들어가고 SM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헤지 펀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 바로 헤지 펀드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헤지 펀드. 자, 미국에 돈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 네.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2억에서 3억 불 정도. 2에서 3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헤지 펀드들 중에서는 전문 기관들, 쉽게 얘기해서 종금사, 한마디로 JP 모건이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에 CT라든가 아니면은 웰스파고 뭐 아니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 미국에 돈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한 2억 달러. 자, 우리 2억 달러 이상. 보통 최소가 이 정도. 보통 얼마 정도 하냐? 5억에서 10억 불. 5에서 10억 달러 정도 있는 분들. 자, 어떻게 된다? 조 단위로 현금을 조 단위로 들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여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별 볼 일이 없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정도를 쓰게 되려면은 그리고 기관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느냐? 보통 어떤 계약을 하느냐? 이스다라 그럽니다. 이 ISDA. 자, 이스다 계약을 한 우리 빅보이들, 진짜 등치 큰 애들만 상대하는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움직이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하느냐? 얘들은 겁없이 아주 엄청난 물건들을 쓰는데 두 번째, 자산운용 대안투자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쭉쭉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자산운용 대안투자 헤지펀드를 하는데 얘네들이 조그만한 애들이 얘네 등치가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애들이라 자산운용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ETF를 보통 만들죠. 대안투자라는 건 뭐냐?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포트 만들어가지고 사모펀드.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 뭐냐? 헤지펀드. 얘네들은 뭐라고 했느냐? 오만 가지 기가 막힌 수법을 사용해가지고서는 레버리지에다가 공매도에다가 뭐 거기다가 또 아주 끔찍한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공매도 이것까지도 하고 아무튼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한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자산운용 대안투자 헤지펀드 이런 회사들이 또 이스다까지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걸 하냐? 심지어는 장외 거래까지 합니다. 장외 거래. 쉽게 얘기해서 아주 위험한 파생 상품들, 그 다음에 채권들 이런 것들을 아주 통으로 해가지고선 사고 파는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주로 어떤 걸 다루냐? 그래도 양지에 있는 애들, 그나마 걔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지에 있는 특자, ETF 복합상품, 파생상품 등등등등이 만들어진다. 양지에서는 어떤 게 아니냐? 자, ETF를 만들어가지고서는 뉴욕 증시나 나스닥에다가 요거를 상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서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니까 당연히 ETF를 거기에서 증시에서 이렇게 거래를 시키는 거, 그래가면서 여기에 대해 배당을 주고 이익을 먹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첫 번째. 이걸 주로 뭐 하냐? 인베스코 같은 애들이 많이 하죠. 인베스코 같은 애들이 하고 그다음 또 뭐 다른 종금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ETF를 만들고 그 자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그 에셋 매니지먼트 섹터에 들어있는 회사들인데 걔네들이 이걸 주로 주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 상품 무슨 얘기냐? 요거는 펀드의 한마디로 펀드인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에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율을 딱 두고서는 이게 어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무조건 그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고 파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만 이거를 조절하는 데 비해서 복합 상품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냥 돈 모아 가지고선 자 저희가 해 가지고선 특정 그 종목이라든가 상품에 대해 가지고선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서는 이익을 낸 다음에 이 투자자님들께 저희가 배당이나 이익금을 이제 배당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복합 상품, 펀드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복합 상품을 가지고서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은 이 돈을 가지고서 굴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 상품 같은 경우는 최소가 150에서 한 200만 불 정도. 200만 한 구자가 2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정말로 큰 사람,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의 게임에서는 최소 한 구자가 1억 달러, 2억 달러 넘어가는 것들도 복합 상품에서 존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파생 상품.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일반은 하다가 보면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좌가 완전히 영원이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파생 상품인데 이런 파생 상품들도 여기에도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파생 상품을 가지고서 또 다른 더 위험한 장외 파생을 만들어요. 장외 파생까지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헤지 펀드끼리 이제 둘이서 이제 싸우는 경쟁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시파이드 즉 뱅킹 중에서 다이버시파이드 즉 종금사라 그러죠. 종합금융사 혹은 금융시주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실은 그 움직임을 투명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은행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공시를 통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에셋 매니지먼트에 있는 자산운용 대안투자 특히 그중에서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공개를 하질 않아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애들이 움직이느냐? 자 유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움직이는 게 참으로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 라이크만의 퍼싱 스퀘어나 아니면은 이제 그다음에 아이칸의 이제 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들 웃기는 게 아이칸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회사로 돼 있죠. 지금은. 근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런 행동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종금사는 아니지만 종금사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자산 관리, 즉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섹터 이슈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자, 미국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자, 유동성 증가가 모든 것의 원흉인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걸 채권에 넣었죠. 국채. 미국 국채에 넣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어떻게 됐다? 작년에 금리가 너무 올랐죠. 금리가 올랐네. 자, 금리가 더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들고 있던 국채를 던지고 새로 이자 높은 그런 금리를 사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그러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사줄 사람이 없네.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 국채 홀딩이 너무 커요. 여기에 익스포저가 너무 크다 보니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줘야지 내가 이거를 채권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이자가 더 높은 채권을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래놓고 어떻게 되냐? 다른 돈 내가지고 야 네가 이 돈 내고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웃기는 게 유동성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사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었다. 왜? 국채는 신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사는 거죠. 신용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국채는 어떻게 되느냐? 장외
장외의 채권 브로커가 장외 채권 브로커. 예. 브로커가 원래 이게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채권 브로커 요거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브로커들이 보통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채권에 넣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부분에서 돈을 끌어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그것도 현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딴 데서 무차입으로 해가 주식은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채권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돈 넣고 돈 넣기 게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도대체 투자할 곳이 없어. 예. 도대체 투자할 곳은 없고 채권은 지금 들어가면은 아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 새롭게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채권에 넣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된다. 요거 지금 하나의 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 자, 고금리 시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식시장에 또 지금 새로운 변수가 그래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지금 현재 채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딜만 잘하면은 오히려 그 주식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높은 즉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주식시장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나중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난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블랙스톤이 있고 블랙락이 있어요. BX라 그래서 블랙스톤이 현재로는 제일 큰 자,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서 제일 큰데 저는 일단 여러분께 유명한 블랙락을 가져왔어요. 자, 블랙락은 어떻게 됐느냐? 자,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자,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나가지고 자, 이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되게 아사무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전학밴드. 네,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미국의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고금리 시대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섹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공개 방송 통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하셔서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 섹터 관련된 이런 자료집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절을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강세 테마들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KLAC,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이었는데요.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34%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GST는 오늘 장 초반에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 6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는 64% 저희가 상한가도 폭착을 했던 종목이고요. 1월 9일 공략했던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엔캠은 35만 원대 307% 넘는 수익률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히든 종목 수익률들 정리를 해봤고요. 테마에 대한 분석 이후에 저희가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좀 눈에 띄고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서는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첫째, AI 반도체. 자,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이전에는 후공정이 많이 갔었는데 전공정이 지금 현재 특히나 많이 가고 있다. 무엇이냐? 바로 전공정에 있는 소재. 특히나 부품 종목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CXL 반도체, CX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저커버그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데 ARM 요 회사에 관련돼 있는 설계 관련 회사들 여기가 또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삼성전자에서는 AGI 여기도 역시 같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계속해 가지고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 AACR 즉 미국 이제 전미 종양학회 자, 여기에서 나오는 관련된 종양 관련돼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2차 전지, 인터넷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올라갈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의 종목 자 보시면은 엑시콘 그다음에 방산 쪽에 있던 풍산 그다음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종목별 종목 장세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엑시콘부터 보시죠. 엑시콘. 자, GTC 2024에서 CXL 공개한다. 자, 여기에 삼성과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GTC 2024라는 그 반도체 행사가 있죠. 여기에서 CXL 관련돼 있는 기술을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고점 25.06%인데 자, 여기에서 엑시콘 보시면은 생각보다 자, 요때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그 이후에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빠지는 이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2월부터 해가지고 강한 이런 거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지금부터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것도 이렇게 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 차세대 메모리 관련주, 메모리 기술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풍산입니다. 자, 왜 그동안 얘기 안 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최근 들어 가지고서 그동안 거래가 이만큼 들어왔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포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올라가려고 이제 상당히 완만한 상승을 이렇게 보였었죠. 완만하게.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거를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2월, 3월이 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왜? 자, 나토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이 나토에다가 이제 방위비 내세요. 자, 방위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무래도 155mm 포탄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그 구리를 만드는 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각 나라에서 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손 벌려서 우리나라에서 또 수출하는 물량이 생기고 그래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방산에 대한 확대 이 두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앞으로 풍산이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공장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해서 이 등치 큰 이 업체가 지금 15.41%를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최고점. 다음입니다. 세 번째 현대글로비스 여기도 역시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자동차 운반선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번에 참여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급등을 했어요. 여기서. 자,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 계열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자동차 탁송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사고 그다음에 부품들 같은 것들을 이제 수송하는 그런 것만 해왔는데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또 다른 신사업을 개척을 할 것이다. 특히나 자동차 운반선 같은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수출할 때도 한다. 이거를 운영을 한다라는 소식.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2차 전지 참여 소식이 나오니까 여기에 있던 이 자리에 여기에 한계를 오늘 드디어 뚫어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요 한계, 요 박스권을 이제 뚫어버리고 올라간 게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중요한 건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실제 그 실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방산과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와 반도체 전공정, 제약바이오까지도 다양한 섹터들 또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짚어봤고요. 전문가님 오후 장에서는 좀 더 봐야 될 섹터들 또 테마들 어떤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당분간 갈 수 있는 CXL 메모리하고 이런 AI 반도체 쪽을 우선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했던 인터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46파이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테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에 공략했던 히든 종목이 매일매일 좀 양봉을 띄우고 있어서 볼까 하는데요. 동아ST가 저희가 4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5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큰 상승을 보여서 15%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리뷰로 한번 만나볼까요? 말씀드렸었죠. 자, 86,300원인데 오늘 좀 강하게 뛰어올라서 5.89%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계속 단단하게 양봉을 잡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제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6.38%꽤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 차트 굉장히 아름다운 정석이라 그랬었죠. 정석적인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이평선을 벌리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자리. 자,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밀어 올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추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바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동아ST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석적인 상승 패턴을 그려주면서 오늘로서 4거래일 만에 15%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역시 별이 오늘은 맞네요. 자, 7개. 별이 7개. 자, 반도체 소재 팩터. 자, 반도체에서 소재 섹터를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게 복합 테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프리커서라 그러죠. 자, 전구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중요한 거 최근 들어가지고 메모리 업황이 다시 상승한다. 한마디로 이제 CXL을 비롯해가지고 HBM 메모리 뭐 이런 것들. 자, HBM이 3, 그다음에 3E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양산이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한 업황 상승. 그다음에 DDR4.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DDR4 메모리도 이제 또 다시 여기에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다시 수요가 되면서 업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실적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자,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쌍봉 투픽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왔다가 자 여기서 다시 또 투픽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의 이런 그 모습을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 여기에서 지금 또 강하게 요 단기 평선을 넘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종목은 글자 수가 7개인 걸 확인을 했고요. 디스플레이와 전구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이 종목명과 자세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매일 오전 8시 만나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8시에 공개 방송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에 가장 유망한 4가지 테마들에 대한 테마 리포트도 나눠드리고 있고 곧 다가올 2분기에 대한 테마 자료집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초록밴드 통해서 가능하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알아봤고요. 블랙록의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전공정, 제약 바이오주들 알아봤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조금 더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전구체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펜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